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 라르스 스펜젠의 외로움의 철학을 분석한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뭐랄까 듣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좀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 서늘함을 무작정 피하는 대신에 그 정체를 한번 똑바로 마주해 보는 겁니다. 외로움을 없애야 할 문제나 질병 이렇게 보는 대신에 우리를 더 깊은 어딘가로 이끄는 신호로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아주 좋은 문장이 자료 첫머리에 나오죠. 어떤 거죠? 라르스 스벤젠의 말인데요. 외로움은 정신질환이 아니며 정신질환이 되었어도 안 된다. 어, 이 선언이 사실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외로움을 느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빨리 해결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 거의 병리적인 것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통념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은 정신질환이 아니다. 와, 이 말부터가 어떤 분들에겐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외로움이 너무 길어지고 고통스러워지면 이거 내 맘에 병이 든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강연이요. 차라리 병이라고 부르고 약으로라도 치료하고 싶을 만큼 이 굉장히 압도적일 수 있으니까요. 이걸 그저 신호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픈 신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탐구해야 할 핵심입니다. 물론 그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보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자료에서도 고질적이고 고통스러운 외로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아픔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통의 원인을 병리에서 찾느냐, 본성에서 찾느냐의 차이죠. 아, 병리냐 본성이냐. 네, 이 자료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외로움은 우리 뇌나 마음에 생긴 오류가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는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지극히 정상적인 알람이라는 겁니다. 알람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라는 신호인 것처럼 외로우면 연결을 찾으라는 신호라는 거죠. 아, 그렇게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배고픔을 질병이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저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이죠. 외로움도 마음이 관계와 연결이라는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로 보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수줍음이나 사회불안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 장애하고 외로움이라는 이 보편적 감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외로움을 병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면 비로소 내가 지금 연결이 고프구나 하고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여다볼 힘이 생기는 거죠. 모든 해결책의 첫 걸음은 바로 이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감정을 병으로 보지 않고 신호로 본다는 것.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접근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 연결이 고프다는 신호도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외로움의 여러 층위를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혼자 조용한 주말 저녁을 보내다가 문득 느끼는 일시적 외로움 같은 것도 있고, 반대로 시끌벅적한 파티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뼛속까지 시린 깊은 외로움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외로움의 본질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SNS 시대에 이 문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맞아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 SNS 피드만 봐도 수백, 수천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들의 화려한 일상을 매일 보고 좋아요를 누르죠. 이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셈인데 왜 밤이 되면 더 공허하고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이건 정말 미스터리 같아요. 미스터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SNS에서의 연결은 대부분 진짜 만남이 아니라 전시된 삶에 대한 관람에 가깝기 때문이죠. 전시된 삶에 대한 관람. 네. 서로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보여주고 불안이나 약점, 진짜 속마음은 철저히 숨깁니다. 그렇죠. 그러니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아도 내 존재가 온전히 이해받고 수용된다는 느낌, 즉 진정한 만남에서 오는 깊은 유대감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아, 자료에서 말하는 고질적이고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바로 이런 질적인 결핍, 즉 내가 맺는 관계들 속에서 진실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할 때 찾아온다고 지적합니다.
친구가 몇 명이냐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또 상대방의 진실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관계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질적인 공허함인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질적인 문제라는 점 때문에 외로움이 단순한 결핍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신호, 즉 메시지라는 관점이 힘을 얻는 겁니다. 메시지요? 네, 그저 친구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외롭다는 감정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는 거죠.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외로움을 그냥 기분 안 좋다, 빨리 없애버려야지 하고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처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 네,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 수 있는지 자료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었나요? 첫째는 가장 직접적인 거죠. 나는 지금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한다는 외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현재 관계에 대한 경고등일 수 있어요. 지금 네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너무 피상적이야. 겉돌고 있어. 라는 알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 이게 꼭 타인과의 관계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너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너 자신과 먼저 만나야 하는 거 아니니?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조용한 초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메시지가 핵심을 찌르죠.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바깥으로만 돌진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맞아요. 하지만 정작 내 안이 통 비어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니까요. 외로움이 바로 그 근본적인 지점을 점검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더군요. 네, 그런 시도들이요. 바쁘게 일정을 꽉 채워서 외로움을 느낄 틈을 주지 않거나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심지어 술이나 쇼핑 같은 중독에 의존하는 것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소음으로 침묵을 덮으려는 시도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요. 결국 외로움은 마주해야 할 감정이고 여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용기 내어 마주했을 때 우리는 아주 창조적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작업이요? 바로 자료에서 제시하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시도입니다. 이 둘의 정의가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데요.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 강요된 원치 않는 혼자 있음입니다. 원치 않는 혼자 있음. 반면 고독은 나 스스로 선택한 혼자 있음이죠. 외로움은 수동적인 상태고 고독은 능동적인 상태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둘을 바꾸라고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 둘 사이에는 감정적으로 거대한 강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원치 않는 혼자됨의 고통 속에서 그래, 이건 내 선택이야 라고 마음먹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바꾸는 그 전환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대체 무엇이라고 자료는 이야기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전환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자는 다짐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위요? 자료에서 암시하는 열쇠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무기력하게 누워 TV를 보는 대신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을 하는 거죠. 즉,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시간에서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바뀌기 시작할 때 수동적인 외로움은 서서히 능동적인 고독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예술가, 작가, 사상가들이 위대한 작품을 고독 속에서 탄생시켰던 것처럼 그 시간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군요. 맞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해법으로 넘어가 보죠. 외로움을 넘어서서 진정한 연결을 맺기 위한 방법들도 인상 깊었어요. 첫 번째가 용기 있는 관계 맺기였어요. 네.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 심지어 취약한 모습까지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말하는 취약성의 힘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아, 취약성. 우리는 완벽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사람 사이의 진짜 연결은 서로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공유할 때 생겨나거든요. 나 사실 이런 점이 힘들어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나도 그래 라고 답해주는 순간 거기서 진짜 유대감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마치 갑옷을 벗고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라는 조언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무작정 마음을 열었다가 더 큰 상처만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취약성을 드러내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아, 과정이요? 처음에는 작은 자기 노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내 작은 솔직함에 상대방도 솔직함으로 화답한다면 신뢰의 원이 조금 더 커지는 거고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조언은 자기 연민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나만 이렇게 외로워. 세상에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것.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외로움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주범이라고 하더군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외로움이 사실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이 통찰이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깊은데요. 역설적이요.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고립됩니다. 하지만 너도 외롭구나. 사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자신의 외로움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타인의 외로움에도 공감할 수 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고립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잇는 연결의 기회가 되고 진정한 연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외로움이 연결의 기회가 된다. 정말 역설적인데 깊이 공감됩니다. 네. 공동체에 참여하라는 조언도 있었죠. 동호회든 봉사단체든 종교 모임이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연결감을 찾으라고요. 네. 여기서 자료가 덧붙이는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단순히 모임의 얼굴만 비추는 소극적 참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냥 가기만 하는 건 안 되고. 그 안에서 역할을 맡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용기를 내서 나를 드러내고 나만 외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과 연대하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 진정한 연대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인간 대 인간의 연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근원적인 공허함에 대한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대담하고 깊은 차원의 주장을 펼칩니다. 어떤 주장이죠?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외로움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 큰 존재, 즉 초월적인 존재와의 연결을 갈망하는 영적 갈증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갈증이요. 사람들과의 관계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게 더 큰 존재와의 연결에 대한 갈망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초월적 존재와의 연결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토대요? 자료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로 들은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수용해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믿음. 아, 그 믿음이 주는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조급해하거나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더 너그럽고 여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어느 정도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성경 구절들도 있었죠. 네, 두 구절이 인용되었는데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라함이니이다. 라는 구절. 이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뢰가 마음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는 구절입니다. 네. 이것은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초월적 존재와의 연결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 정말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험해본 느낌입니다. 네, 그랬네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외로움을 나만의 문제나 부끄러운 질병으로 여기던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를 더 깊고 진실한 연결로 이끄는 인간 본연의 소중한 신호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각자의 삶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새롭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당신의 외로움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고 무엇을 채워달라고 가장 간절하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진실함에 대한 필요인가요? 아니면 함께 웃고 울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필요인가요? 어쩌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고독한 시간을 가질 필요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모든 것과 전혀 다른 당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그 곡소리에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